살려면 이 카트에 올라타세요. 당장요. 병원 지하 3층.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영안실 냉동고 문이 열리고 10살 소년 민우가 나타났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오정희 이사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세탁물 카트에 몸을 던졌죠. 1초 뒤 영안실을 덮친 건 박상무의 암살조들이었습니다. 분명 여기 냉동고에 가뒀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놈들이 빈 냉동고를 뒤지며 살기를 내뿜는 소리에 이사장님은 카트 안에서 숨을 죽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이 꼬마는 어떻게 할머니가 산 채로 갇힌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8년 전 사라진 손주의 흉터가 왜 이 아이의 어깨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성심의료재단의 오정희 이사장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의사들이 벌벌 떨 만큼 매서운 여자였지만 가슴속엔 8년 전 빗속으로 사라진 아들과 손주라는 커다란 멍이 있었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건 세탁실 허드렛 일을 돕던 10살 소년 민우였죠. 민우는 또래와 달리 버려진 의학 서적을 보물처럼 끼고 살며 벽에 귀를 대고 기계 소리를 듣는 미친 꼬마라 불렸지만 이사장님은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자꾸만 마음이 쓰였어요. 할머니, 저는 한 번 보면 다 기억나요. 머릿속에 사진처럼 착착 쌓이거든요. 아이는 복잡한 병원 지도는 물론 경비원들이 누르는 비밀번호까지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천재였답니다. 이사장님은 그저 머리 좋은 아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이 평화로운 병원에 병원장 박상무의 탐욕이 마술을 뻗쳤습니다. 그는 이사장님을 치매로 몰아 재단을 뺏으려 스코폴라민이라는 약물을 몰래 투여하기 시작했죠. 약 기운에 이사장님의 초점이 흐려지자 박상무는 비열하게 비웃으며 귓속말을 내뱉었답니다. 할머니, 이제 정신이 좀 나가시나? 걱정 마세요. 이 수천억 재산, 이제 다 내 거니까. 당신은 그저 곱게 미쳐만 있으면 돼. 박상무의 이 소름 끼치는 도발에 이사장님은 몽롱한 와중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민우였답니다. 민우는 세탁물을 수거하러 병실에 들어갔다가 박상무가 내려놓은 약병의 라벨을 찰나의 순간에 봐버렸거든요. 스마이너스 코마이너스 폴마이너스라 마이너스 민. 민우의 머릿속 사진기가 찰칵하고 돌아갔답니다. 민우는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주워 읽었던 낡은 약전의 내용을 떠올렸죠. 아, 저건 치매를 일으키는 약인데 왜 할머니한테 인슐린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민우는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병동을 꽉 잡고 있는 박상무의 부하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민우는 세탁실 관리인인 장씨 아저씨에게 달려갔답니다. 민우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장씨 아저씨는 늘 말이 없고 무뚝뚝한 분이었죠. 아저씨, 박상무님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약을 줘요. 할머니가 진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해요? 민우의 말에 장씨 아저씨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평소엔 산처럼 묵직하던 아저씨였는데 이사장님의 이름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슬픈 눈을 하곤 했거든요. 장씨 아저씨는 민우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낮게 의조렸죠. 민우야, 세상엔 우리가 감당 못할 무서운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걱정 마라. 아저씨가 너와 그분에게 진 빚이 아주 크거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밤이었답니다. 박상무는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최후의 결단을 내렸죠.
이사장님을 아예 가사 상태에 빠뜨려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영안실로 빼돌릴 계획이었거든요. 박상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와 통화하며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었답니다. 지하 3층 영안실 B-14 냉동고 비밀번호 408만 1231. 그때였어요. 병실 청소를 하던 민우가 열린 문 사이로 박상무의 책상을 훔쳐본 거예요. 박상무는 꼬마가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 메모지를 서랍에 넣고 나가버렸죠. 하지만 민우의 눈은 이미 그 팔자리 숫자를 사진 찍듯 찍어버린 뒤였답니다. 408만 1231. 할머니가 갇힐 곳이 저기구나.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잠시 후 박상무가 주사기를 들고 이사장님의 병실로 향하는 걸 본 민우는 결단을 내렸죠. 민우는 병도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크게 소리쳤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5층에서 불이 났어요. 민우가 소화기를 터뜨리며 아수라장을 만드는 사이 병동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뛰어다니는 틈을 타 민우는 다람쥐처럼 이사장님의 병실로 잠입했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잠시 내려놓은 주사기 가방에서 독약이 든 주사기를 빼내고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주사기로 바꿔치기 해버렸죠. 박상무는 소동이 진정되자 아무것도 모른 채 정희에게 주사를 놓았답니다. 이사장님, 이제 편안해지실 겁니다. 영원히요. 주사를 맞은 정희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박상무는 그녀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망 선고를 준비했답니다. 준비해. 지하 영안실로 옮긴다. 내일 이사회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박상무의 명령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정의를 들것에 싣고 지하 영안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차가운 냉동고 속에 이사장님을 산 채로 가둬버렸죠. 박상무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세탁실 입구에서 장씨 아저씨와 민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민우는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답니다. 아저씨, 이제 가야 해요. 할머니가 추운 곳에서 떨고 계세요. 과연 민우와 장씨 아저씨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사장님을 무사히 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씨, 아저씨가 이사장님 가족에게 졌다는 그 엄청난 빚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병원 지하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랍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마저 파르르 떨리는 영안실 복도는 숨소리조차 죄가 될 것처럼 적막했죠. 박상무 일당은 이사장님이 수면제에 취해 잠든 줄도 모르고 B-14번 냉동고에 밀어넣고는 철컥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가버렸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도 의심 못하지. 박상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떠난 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민우와 장씨 아저씨였죠. 민우는 낮에 박상무의 책상 위에서 0.1초 만에 스캔했던 팔자리 비밀번호를 머릿속에서 꺼냈답니다. 408만 1231.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문 앞에 키패드를 눌렀어요.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띠리릭 하고 육중한 철문이 열렸답니다. 영안실 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죠. 민우는 거침없이 B-14번 칸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여기에요. 빨리요. 장씨 아저씨가 묵직한 힘으로 냉동고 서랍을 당기자 서리가 하얗게 앉은 시트 아래 이사장님이 누워 있었답니다. 수면제 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아이의 따뜻한 손이 닿자 이사장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할머니, 저 민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답니다. 박상무의 부하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아저씨, 놈들이 와요.
30초 뒤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민우의 다급한 외침에 장씨, 아저씨는 이사장님을 세탁물 카트에 싣고 헌수건들로 덮어버렸답니다. 이때 민우의 천재적인 두뇌가 풀가동되기 시작했답니다. 민우는 일주일 전 청소하다가 기계실 벽에 붙어있던 병원 지하 전체 배관 및 설계도를 떠올렸죠. 아저씨, 제가 길을 알아요. 장씨 아저씨는 평생 죄책감으로 굳어있던 팔에 힘을 꽉 줬답니다. 민우야, 가자. 아저씨,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꺾어야 해요. 5초만 늦어도 놈들하고 마주쳐요. 민우는 머릿속 병원 도면을 스캔하며 1초 단위로 경로를 지시했죠. 숨지 마세요. 지금 질주해야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3, 2, 1, 지금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된 거예요. 장씨 아저씨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질주했답니다. 뒤에서는 건장한 사내 서넛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죠. 민우야, 어디로 가야 하니? 민우는 눈을 감고 머릿속 지도를 스캔했답니다. 아저씨, 30m 앞에 오른쪽 화물 엘리베이터는 지금 점검 중이라 안 돼요. 왼쪽 소모품 창고로 꺾으세요. 거기 폐기물 통로가 있어요. 민우의 지시는 정확했답니다. 사내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허탕을 치는 사이 카트는 좁고 어두운 소모품 창고를 통과했죠.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어요. 박상무가 병원 전체에 비상을 걸어버린 거예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민우는 카트 옆에 붙어서 달리며 병원 천장의 배관들을 살폈답니다. 아저씨, 저기 빨간색 파이프가 지나가는 곳이 중앙 통제실 전력선이에요. 제가 어제 설계도에서 봤어요. 저걸 과부하시키면 10초 동안 보안문이 열려요. 민우는 비상함 속에 비치된 도끼를 집어들고는 기억해둔 전력 과부하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답니다. 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렸고 굳게 닫혔던 지하 주차장 셔터가 아주 잠시 위로 들렸죠. 지금이에요. 아저씨, 밀어붙이세요. 장씨 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카트를 밀어 셔터 밑으로 통과시켰답니다. 사내들이 셔터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죠. 마침내 병원방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 사람을 맞이했답니다. 장씨 아저씨는 낡은 트럭에 이사장님을 옮겨 싣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였어요. 카트 안에서 정신을 차린 이사장님이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탈출 과정에서 거칠게 찢어진 아이의 셔츠 소매 사이로 앙상한 어깨가 드러났는데 그곳에 새겨진 선명한 무늬가 이사장님의 눈에 번쩍 들어왔답니다. 그건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작은 붉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은 듯한 아주 특이한 모양의 모반이었죠. 8년 전 잃어버린 손주 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깨 위에 품고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핏줄의 증표였답니다. 이사장님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서준아, 내가 정말 내 손주 서준이었니? 하지만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뒤에서 박상무의 차들이 라이트를 비추며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트럭 운전대를 잡은 장씨 아저씨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을 보며 나직이 의졸였답니다. 이사장님, 이제 다 왔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번엔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연 장씨 아저씨는 이사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회장 한복판에 나타나 박상무의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줄 이사장님의 화려한 복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성심의료재단의 강당은 지금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상무의 가짜 눈물쇼가 한창이었죠. 강당 정면에는
이사장님의 커다란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박상무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추도사를 읽고 있었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당신의 뜻을 이어 제가 이 병원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사진들은 박상무의 연기에 속아 고개를 끄덕였고 박상무는 속으로 이제 이 거대한 성은 내 것이다 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웅장한 추모곡이 흐르던 강당문이 콱콱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박살나듯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본 순간 강당 입구에는 낡은 트럭에서 갓 내린 듯한 커다란 세탁물 카트가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세탁실의 민우와 땀에 흠뻑 젖은 장씨 아저씨였죠.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저 천한 것들을 끌어내라. 박상무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카트 위에 쌓여있던 하얀 시트 더미가 솟아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슬 퍼런 눈빛을 한 오정희 이사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죠. 마치 하얀 소복을 입은 복수의 여신 같았답니다. 이사장님은 영정사진 앞에 선 박상무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죠. 박상무, 산 사람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차례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답니다. 박상무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였어요. 우리 천재 소년 민우가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아저씨가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제 머릿속엔 다 들어있거든요. 민우는 박상무를 똑바로 노려보며 그 소름 돋는 기억력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12일 밤 11시 15분 박상무는 이사장님께 인슐린이라 속이고 스코폴라민 50mg을 주사했습니다. 13일 새벽 2시 10분 민우는 박상무의 악행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전문 의학 용어와 정확한 시간, 비밀번호가 줄줄 사탕처럼 터져나오자 이사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박상무는 저건 미친 꼬마의 헛소리다 라며 발악했지만 장씨 아저씨가 결정타를 날렸답니다. 장씨 아저씨가 미리 챙겨온 이동식 USB를 꽂자 강당 대형 전광판에는 박상무가 잠든 이사장님을 영안실 냉동고로 직접 밀어넣는 소름 끼치는 CCTV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었거든요.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박상무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이사장님은 이사회장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 박상무의 하얀 의사 가운을 거칠게 찢어발기듯 벗겨버렸죠. 사람 살리는 옷 입고 사람 죽일 궁리만 한 놈. 이 옷 입을 자격 없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바닥에 내팽개쳐진 가운을 이사장님이 지팡이로 짓밟는 순간 병원 내 모든 모니터에서는 박상무가 영안실 냉동고를 닫으며 비웃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병원 전체가 환자들의 분노 섞인 함성으로 뒤흔들렸죠. 박상무는 수갑이 채워진 채 개끌리듯 끌려나갔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사장님은 강당 바닥에 주저앉아 민우를 꼭 껴안았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있는 붉은 나비 문양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죠. 서준아, 내 손주 서준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때 묵묵히 뒤에 서 있던 장씨 아저씨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저씨의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죠. 이사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8년 전 그 사고, 사실 제가 박상무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짓입니다. 아픈 아들 병원비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서준 도련님을 차마 죽일 수 없어 정체를 숨기고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작년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서준 도련님을 돌려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강당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이사장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이와 장 씨를 동시에 꼭 껴안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손주를 지켜준 은혜가 더 컸던 것이죠. 강당 안에는 세 사람의 눈물 어린 포옹이 긴 여운을 남겼답니다. 장 씨,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걸세. 하지만 내 손주를 이토록 훌륭하게 지켜준 은혜는 잊지 않겠네. 평생 우리 곁에서 죗값을 갚으며 우리 민우를 지켜주게. 이사장님은 원수였던 장씨 아저씨를 용서로 품었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병원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사장님은 이제 병원장이 아닌 할머니로서 민우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긴답니다. 민우는 이제 재단의 당당한 후계자가 되어 자신의 천재적 기억력을 아픈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고 있죠. 여러분, 세탁실 카트를 타고 영안실을 탈출했던 그 소년과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만난다는 이 사실,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마와 손을 잡았지만 8년 동안 죽음의 위험 속에서 손주를 지켜낸 장씨 아저씨, 여러분이라면 이 아저씨를 진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연 속 민우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